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가족 이야기입니다. 시아버지를 20년간 모셨습니다. 그런데 임종 직전 제게 10억 원이 든 통장을 주시며 남편에게는 절대 비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저는 평생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시아버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낡은 통장 하나를 쥐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힘겹게 속삭이셨죠. 10억이다. 하지만 준호에게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 그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밝혔습니다. 왜 아버님은 하나뿐인 아들에게 이 사실을 숨기려 하셨을까요? 그 비밀은 저를 상상조차 못했던 거대한 폭풍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병원 특유의 짙은 소독약 냄새가 숨 쉴 때마다 파고들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저는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침대에 누워 계신 한 남자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제가 아버지라고 불러온 분이었습니다. 제 시아버님, 박상철 아버님은 낡은 병원 이불 아래 유난히 작고 위태로워 보이셨습니다. 젊은 시절 제철소에서 고된 노동으로 다져진 검고 주름진 피부는 노년의 병색이 더해져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낡은 풍금이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는 것처럼 아버님의 거친 숨소리가 병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침대 옆 심박 측정기에서 들려오는 일정하지만 희미한 삐 소리는 마치 아버님의 남은 시간을 거꾸로 세는 것만 같았죠. 저는 땀으로 축축한 아버님의 이마 위로 흐트러진 흰머리를 조심스럽게 쓸어 넘겼습니다. 아버님은 계속 눈을 감고 계셨지만 모든 것을 느끼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손등 위로 튀어나온 푸른 힘줄들이 꿈틀거렸습니다. 저는 얼른 그 손을 잡아 제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희미한 온기가 느껴졌지만 제 온몸을 감싸는 서늘한 공기를 몰아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민서야, 이리 좀 더 가까이 오너라. 아버님의 목소리는 갈라져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귀를 아버님 입가에 바싹 가져다 대고 마지막 남은 숨결 하나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버님, 목이 메어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초점은 흐릿했지만 그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깊고 무언가 낯선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연민과 미안함, 그리고 기묘한 결단력이 뒤섞여 있었죠. 아버님은 남은 손을 떨어가며 환자복 주머니를 더듬으셨습니다. 한참을 힘겹게 뒤지시더니 작고 딱딱한 무언가를 꺼내 앙상한 소나귀에 꽉 쥐셨습니다. 이거 바꿔라. 힘겹게 내뱉는 말에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폈습니다. 아버님은 제 손바닥 위에 낡은 농협 통장 하나를 올려놓으셨습니다. 차가운 통장의 감촉, 하지만 그 무게는 제 영혼까지 무겁게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그저 아버님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 안에 아버님은 남은 힘을 모두 끌어모으려는 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10억 원이 들어있다. 10억. 그 숫자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저는 도무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부엌과 텃밭, 그리고 시아버지의 병상을 떠나본 적 없는 제게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금액이었으니까요. 제가 잘못 들었거나 아버님이 잠시 정신이 흐려지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기운 없으시니 그만 말씀하시고 좀 쉬세요. 아니다, 내 말 들어라. 아버님은 제 손을 힘주어 잡으셨습니다. 정신 똑똑히 차리고 들어. 10억, 내 엄마와 널 위해 내가 마련한 돈이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아버님의 목소리만이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 하나 생일이다. 우리 소녀딸 생년월일 잊지 말거라. 아버님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간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다. 아버님은 잠시 말을 멈췄고 숨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제가 겁에 질려 간호사를 부르려 하자 아버님은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민서야, 나랑 약속 하나만 하거라. 네, 아버님. 뭐든지 말씀만 하세요. 다 약속할게요. 저는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아버님의 눈빛이 명령과 애원이 뒤섞인 채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절대로 준호 녀석에게는 말하지 마라. 단 한마디도 약속할 수 있겠느냐. 아버님의 말씀은 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 준호 씨에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걸까요? 그는 제 남편이자 아버님의 하나뿐인 아들인데 온갖 의문이 솟구쳤지만 아버님의 눈빛을 보자 그것이 마지막 유언이자 지금 이 순간 가장 간절한 바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을 실망시켜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네, 아버님, 약속할게요. 절대로 준호 씨에게는 말하지 않을게요. 저는 눈물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약속을 듣고 나서야 아버님은 마지막 짐을 내려놓은 듯 편안한 표정이 되셨습니다. 저를 사랑 가득한 눈으로 한 번 더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제 손을 잡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길게 울리는 삐 소리가 제게 남은 마지막 희망의 끈을 날카롭게 끊어버렸습니다. 아버님은 가셨습니다. 제게 거대한 비밀을 남기신 채 너무나도 편안한 얼굴로 떠나셨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주저앉아 차갑게 식어가는 아버님의 손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제 손바닥 안에는 낡고 비밀스러운 통장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왜 아버님이 이런 일을 하셨는지, 왜 그런 이상한 유언을 남기셨는지 저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감당할 수 없는 상실감과 지친 제 어깨를 짓누르는 미래에 대한 막막한 두려움만이 저를 휘감을 뿐이었습니다. 옷주머니 속 차가운 통장이 마치 무거운 돌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따금씩 몸에 부딪힐 때마다 병원에서의 그 운명적인 오후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며칠이 흘렀습니다. 원래도 조용했던 집은 더욱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장례를 무사히 치르고 조문객들도 모두 돌아가자 횡한 집에는 저와 딸 하나, 그리고 남편 준호 씨, 이렇게 셋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서울에서 막 내려와 슬픔에 잠긴 표정으로 장례 절차를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는 아버지를 잃은 진정한 슬픔보다는 피곤함과 서두름이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홀로 툇마루에 앉아 달빛 아래 희미하게 보이는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에 저도 모르게 몸을 떨자 20년 전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해 제 나이는 막 18, 여자 나이로 가장 아름답다는 꽃다운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동네에서 제일 예쁘다는 소리를 듣던 하얀 피부에 긴 생머리를 가진 시골 처녀였죠. 저와 준호 씨는 풋풋하고 순수한 사랑을 했습니다. 저보다 2살 많았던 그는 키 크고 듬직한 데다 웃는 모습이 선한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아버님과 단둘뿐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시아버님 혼자 제철소에서 고된 일을 하며 그를 키워내셨죠. 그때의 아버님은 아직 기골이 장대하고 풍채 좋은 중년의 신사셨습니다. 과묵하셨지만 정이 많고 아들을 끔찍이 아끼셨죠. 제가 집에 놀러 갈 때마다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저를 흐뭇한 눈으로 바라보시곤 했습니다. 아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민서, 애가 착하고 부지런하니 네가 잘해줘야 한다. 저희의 결혼식은 작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따뜻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의 아내가 되어 희망을 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은 이렇게 존경하는 시아버지와 다정한 남편 곁에서 평온하고 행복하게 흘러갈 줄로만 알았습니다. 시아버님은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와 제가 부엌에서 일하고 있으면 말없이 소매를 걷고 도와주시곤 했죠. 너는
며느리지 일꾼이 아니다. 집안일은 같이 하는 거다. 준호 씨가 며칠씩 출장을 가 집에 없을 때도 항상 제게 먼저 반찬을 챙겨주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네셨습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곧이어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작은 집에 행복이 넘쳐 흘렀습니다. 준호 씨는 제 배를 쓰다듬으며 하루 종일 싱글벙글 웃었고 아버님은 안절부절 못하시며 제게 먹을 것부터 걸음걸이까지 온갖 당부를 하셨습니다. 손주를 빨리 안아보고 싶다며 아이처럼 좋아하셨죠. 그때 제 눈에 비친 미래는 온통 장밋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배가 7개월을 넘어서던 어느 운명의 날 비극이 닥쳤습니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던 중 저는 제철소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님이 산업재해를 당하셨다는 비보였습니다.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고 아버님이 미처 피하지 못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준호 씨는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님은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의사는 더 끔찍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척추를 너무 심하게 다쳐 하반신이 마비될 것이고 남은 평생을 침대에 누워 지내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준호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저는 병원 복도에서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깨어났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제 곁을 지키고 있었죠. 그는 제 손을 잡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야, 정신 차려야 해. 우리 아기를 생각해서라도 망연자실한 남편과 점점 불러오는 제 배를 보며 저는 눈물을 삼키고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18살을 넘긴 제 어린 어깨에 지워진 미래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한때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었던 시아버님은 이제 하얀 병원 천장만 바라보며 미동도 없이 누워 계셨습니다. 제 장밋빛 인생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저는 제 삶이 이제껏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름답고 행복했던 날들은 끝나고 안개처럼 막막하고 가시밭길 같은 미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충격이 지나가자 우리는 혹독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버님을 집으로 모셔오자 작은 집은 온갖 양냄새와 파스냄새로 가득 차 답답하고 비좁게 느껴졌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집은 깊은 한숨과 무거운 침묵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모든 경제적 부담은 준호 씨의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병원비, 약값, 곧 태어날 아이의 준비물까지 모든 것이 돈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나온 보상금은 꽤 됐지만 장기적인 치료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죠. 철없던 청년이었던 준호 씨는 한순간에 가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얼굴에 드리운 걱정과 무력감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이 줄었고 홀로 툇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먼 곳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남편도 제 자신도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도 너무나 가여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아버님 뒷바라지를 마치자 준호 씨가 저를 마당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섬돌에 앉아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깜빡이는 불빛에 그의 수척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민서야. 그는 쉬어버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농사일밖에 할 게 없는데 이래서는 수입이 너무 적어. 이러다간 우리 가족 다 굶어 죽게 생겼어. 아버님 약값에 나중에 하나 태어나면 분유값까지 난 도저히 이대로는 못 있겠어. 그럼 어쩔 생각이에요?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 씨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지금 서울에 큰 건설 현장이 많아서 사람이 많이 필요하대. 월급이 여기서 버는 것보다 몇 배는 많다고 하더라.
내가 서울 가서 몇 년만 돈 벌어오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울. 우리 집에서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멀고 낯선 도시. 그가 떠나면 이 집에는 임신한 저와 하반신 마비가 된 시아버님,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만 남게 됩니다. 그 무거운 짐을 저 혼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자 준호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고생시킬 거 아는데, 이렇게 하는 게 당신한테 못할 짓이라는 것도 아는데, 우리한테는 다른 방법이 없어. 내가 몇 년만 고생해서 돈 모아서 바로 돌아올게. 약속해. 꼬박꼬박 돈 붙여서 당신이랑 하나, 그리고 아버님 고생 안 시킬게. 나 없는 동안 조금만 더 고생해 줄 수 있을까? 저는 남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굳은 결심과 함께 이런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에 머물면 우리 가족은 모두 가난과 고통 속에서 허우적될 것입니다. 그가 떠나는 것이 어쩌면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뿐이었습니다. 가서 몸 조심해요. 그 한마디를 내뱉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랑 저한테 전화 자주 하고요. 준호 씨는 저를 힘껏 안았습니다. 그의 포옹은 굳건했지만 어딘가 서두르는 듯했습니다. 아마 더 오래 머물면 떠날 용기를 잃을까 두려웠던 거겠죠. 그가 떠나던 날 저는 임신 8개월의 만삭이었습니다. 저는 마을 어귀까지 그를 배웅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옷 몇 벌과 제가 쥐어준 약간의 돈이 든 작은 배낭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는 차마 저를 돌아보지 못하고 마을 입구에 서 있던 고속버스를 향해 서둘러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모습이 대나무 숲 뒤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을 길을 비추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어둡고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20년간의 기나긴 홀로 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집안의 모든 일을 도맡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가장 중요한 일인 시아버님 돌보는 일을 시작했죠. 아버님의 몸을 닦이고 옷을 갈아입히고 식사를 챙겨드렸습니다. 하반신 마비이셨기에 모든 대소변을 제가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 후에는 근육이 굳지 않도록 팔다리를 주물러드리고 몸을 일으켜 앉혀드렸습니다. 점점 불러오는 배 때문에 모든 일이 버거워졌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주저앉아 엉엉 울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낯선 타지에서 고생하고 있을 남편과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다시 힘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딸 하나는 저의 기쁨과 눈물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준호 씨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전화기 너머로 미안함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사 현장이 너무 바빠서 도저히 쉴 수가 없다고, 대신 돈을 붙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서운함과 남편에 대한 안쓰러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다행히 산후조리는 친정어머니가 오셔서 며칠 돌봐주셨지만 친정도 일이 많아 금방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갓난아기인 하나를 품에 안고 저는 더 강해져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시아버님과 아이를 돌보는 것 외에도 저는 틈틈이 근처 공장에서 주는 바느질 일감을 받아와 생활비에 보탰습니다. 한 젊은 아내, 젊은 엄마, 그리고 효심 깊은 며느리의 삶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한 가정의 모든 무게가 이제 제 가녀린 어깨 위에 고스란히 얹혔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몰랐지만 그저 하루하루가 제가 이겨내야 할 커다란 시련이라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마비 환자를 돌보는 일은 겉에서 보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인내심과 체력,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몇 시간에 한 번씩
아버님의 몸을 뒤집어 드려야 했습니다. 노쇠하셨다 해도 남자의 몸은 무거웠습니다. 처음에는 낑낑대며 겨우 해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팔에 근육이 붙었지만 대신 날씨가 궂은 날이면 허리가 쑤시는 통증이 남았죠. 처음에는 아버님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민망하고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는 며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곧 친아버지나 다름없는데 뭐가 부끄러운가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몸을 닦아드리고 기저귀를 가는 일부터 더러워진 것들을 치우는 일까지 모든 것을 세심하고 정성스럽게 해냈습니다. 아버님이 스스로에게 자괴감을 느끼거나 위축되지 않으시길 바랐습니다. 항상 방을 깨끗하고 향기롭게 유지하며 병의 흔적을 지우려 노력했습니다. 매 끼니마다 저는 죽이나 밥을 한 숟가락씩 떠먹여 드려야 했습니다. 음식은 삼키기 쉽도록 아주 부드럽고 묽게 만들어야 했죠. 어떤 날은 아버님이 너무 피곤해서 식사를 거부하시면 어린아이를 달래듯 어르고 달래야 했습니다. 아버님, 한 숟가락만 더 드세요. 그래야 기운을 차리시죠. 힘겹게 음식을 삼키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아려왔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20년이라는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제게 그 시간은 한 세기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었습니다. 일어나서 밥하고 청소하고 아버님 돌보고 아이 챙기고 다시 밥하고 청소하고 아버님 돌보고 틈틈이 부업을 하고 녹초가 되어 잠자리에 드는 하루. 제 삶은 이름도 없는 끝없는 집안일과 함께 이 집이라는 네모난 공간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제 딸 하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갓 태어난 핏덩이였던 아이는 어느새 어엿한 숙녀가 되었죠. 딸의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의 존재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익숙한 모습은 늘 바쁜 엄마와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는 할아버지였습니다. 하나는 다행히 착하고 속 깊은 아이로 자라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질구레한 집안일을 도왔고 조금 더 커서는 할아버지에게 책을 읽어드리고 팔다리를 주물러드릴 줄 알았습니다. 딸의 존재는 기나긴 세월 동안 제게 가장 큰 위안이자 원동력이었습니다. 반면 준호 씨는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전화도 자주 하고 매달 꼬박꼬박 돈도 붙여왔습니다. 명절이면 한두 번 집에 내려오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전화는 뜸해졌고 보내오는 돈도 불규칙해졌습니다. 집에 오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해에는 공사 현장이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집에서 손님처럼 구는 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집에 와도 며칠 머물지 않고 서둘러 떠나기 바빴죠. 서울에서 사온 비싼 선물을 안겨주긴 했지만 남편이자 아버지로서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게 피곤하지 않냐고 묻거나 예전처럼 어깨를 주물러주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병상 곁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형식적으로 몇 마디 안부를 묻고는 전화가 왔다며 마당으로 나가 몇 시간이고 통화를 하곤 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그는 늘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한다며 자기가 밖에서 고생하는 건 다 이 가족을 위해서라고 둘러대기만 했습니다. 저의 20년 청춘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젊음, 아름다움, 개인적인 꿈까지 모든 것을 이 가정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 18살에 예뻤던 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걱정과 고생으로 깊게 팬 주름, 수면 부족으로 퀭한 눈, 그리고 고된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을 가진 한 여인만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 홀로 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서럽고 외로웠지만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슬픔을 가슴에 묻고 묵묵히 희생하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저 가족이 평안하고
남편과 아이가 행복하다면 나의 모든 희생은 가치 있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저의 그 숭고한 희생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슴속에 묻어둔 제 속마음은 영원히 저 혼자만의 비밀일 줄 알았습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가 되기 전까지는요. 창문으로 스며든 노란 햇살이 방바닥에 따스한 무늬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곁에 앉아 앙상하게 마른 시아버님의 다리를 정성스럽게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들려오는 낙엽 소리와 아버님의 고른 숨소리만이 정적을 채웠습니다. 지난 20년간 이것은 저의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말없이 묵묵한 행동만이 오가는 시간이었죠. 그때 아버님이 갑자기 입을 여셨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나온 목소리는 낮고 잠겨 있었습니다. 민서야. 저는 깜짝 놀라 아버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네, 아버님, 부르셨어요? 아버님은 바로 저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창밖 어딘가 먼 곳을 응시하고 계셨죠. 벌써 20년이구나.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지 꼭 20년이 되었어. 네, 아버님. 세월이 참 빠르네요. 저는 나지막이 대답하며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갑자기 고개를 돌려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평소의 피곤함 대신 말로 표현하기 힘든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지난 20년간 남편조차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던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 세월 서러운 적은 없었느냐? 아버님의 질문은 제 마음속 오랫동안 녹슬어 있던 자물쇠를 여는 열쇠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허공에서 제 손이 멈췄습니다. 서러움이라니요. 물론 있었죠.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이가 아파 끙끙 앓을 때 홀로 밤을 새우던 밤들, 명절에 다른 집 가족들이 모여 웃음꽃을 피우는 것을 볼 때, 돌아오겠다는 남편의 약속이 몇 번이고 깨졌을 때, 너무 지쳐 쓰러질 것 같은데 기댈 어깨 하나 없을 때, 하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시아버님께 하소연을 늘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아버님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님. 전 괜찮아요. 아버님 모시고 하나 키우는 건 제 몫인걸요. 그 대답으로 대화가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어찌나 무겁게 들리던지요. 애써 숨기지 마라. 이 애비가 목석은 아니다. 내가 이렇게 누워만 있고 팔다리는 못 움직여도 귀는 들리고 눈은 보인단다. 네가 밤에 몰래 부엌에 나가 홀로 앉아 있을 때 너의 그 흐느끼는 소리를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내게 죽을 가져다 주기 전에 서둘러 눈물을 닦던 내 모습을 내가 못 봤을 줄 알았느냐? 아버님의 한마디 한마디는 제가 오랫동안 애써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을 부수는 망치 같았습니다. 성벽은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이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옷깃을 적셨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지만 가녀린 어깨가 세차게 떨렸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아픔을 알아준 것은, 제 희생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준 것은, 아버님의 앙상한 손이 뻗어와 제 손등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울어라, 얘야. 실컷 울고 나면 속이 좀 나아질 게다. 이 애비와 그 못난 놈이 너를 너무 고생시켰구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저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침대가에 머리를 밟고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고 쏟아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묵묵히 흘려보낸 제 청춘을 위해 울었습니다. 혼자서 감내해야 했던 외로움과 서러움을 위해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 나를 알아주었다는 안도감에 울었습니다. 아버님은 아무 말 없이 제 손등을 조용히 토닥여 주셨습니다. 힘없는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는 끝없는 위로와 포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작은 방 안에서 같은 처지에 놓인 두 사람,
육체의 고통을 겪는 한 사람과 마음이 무너진 한 사람은 서로에게서 깊은 공감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에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익숙한 침묵이 흘렀지만 저와 시아버님 사이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주 단단한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아버님은 더 이상 의무감으로 돌봐야 할 환자가 아니셨고 저 또한 그저 헌신적인 며느리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를 향한 아버님의 관심은 더욱 섬세하고 분명해졌습니다. 아버님은 제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신경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때로는 저 자신조차 잊고 지냈던 것들까지도요. 어느 추운 겨울 아침, 갑자기 날이 추워져 제가 청소를 하다가 마른 기침을 몇 번 했습니다. 잠시 후 아버님께 물을 떠다 드리자 아버님이 저를 보며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민서야, 텃밭에 가서 생강 몇 쪽 캐다가 꿀 타서 따뜻하게 마시거라. 나 돌본다고 내 몸은 챙기지도 않고 그러다 몸져 누우면 누가 돌봐주겠느냐. 아버님의 말씀은 꾸짖는 듯 했지만 제 코끝을 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제 건강을 걱정해준 사람이 얼마만이었을까요? 멀리 있는 남편은 전화 통화에서 돈과 일 얘기만 할 뿐 제게 건강한지 피곤한지 한번 물어본 적이 드물었습니다. 저는 아버님 말씀대로 따뜻한 생강차를 한 잔 만들어 마셨습니다. 차의 온기가 온몸에 퍼졌지만 마음속에 퍼지는 온기는 그보다 몇 배는 더 컸습니다. 또 어떤 날은 제가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데 방에서 아버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민서야, 오늘 저녁엔 된장찌개 안 끓이느냐?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그거 아니었니? 요즘 통 안 끓이는 것 같구나.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된장찌개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진 후로는 제 자신을 위해 번거로운 음식을 만드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아버님이 드실 수 있는 음식, 딸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우선으로 했고 저는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버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침대에 누워 식사조차 남이 떠먹여줘야 하는 분이 며느리의 식성을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아버님의 요청대로 심심풀이로 뉴스라도 보시라며 스마트폰을 사다 드린 후부터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셨습니다. 뉴스 기사를 읽는 것을 넘어 온갖 것들을 검색하고 배우셨죠. 어느 날 택배 기사님이 제 이름을 부르며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주문한 것이 없어 어리둥절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하나에게 딱 맞는 예쁜 꽃무늬 원피스가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놀라고 있는데 하나가 방에서 뛰어나오며 기쁨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잠시 후 방에 들어가 아버님께 여쭤보니 아버님은 그저 인자하게 웃으실 뿐이었습니다. 고된 얼굴 위로 드물게 번지는 미소였습니다. 하나가 학교 다녀와서 친구들이 새 옷 샀다고 자랑하는 얘기를 종종 하더구나. 인터넷을 보다 보니 저 아이에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깜짝 선물로 주문했다. 내가 사준 거라고는 말하지 말고 엄마가 사줬다고 하거라. 저는 아버님을 바라보며 솟아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저뿐만 아니라 제 딸까지 챙기고 계셨던 겁니다. 얼마 되지 않는 연금으로 손녀에게 기쁨을 안겨주셨습니다. 아버님의 사랑은 요란하거나 화려하지 않았지만 조용하고 깊었습니다. 아버님은 아들이 채워주지 못하는 정서적인 빈자리를 당신의 방식으로 채워주려 애쓰고 계셨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저는 침대에 누워 계신 저분이 단순한 시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이며 이 세상에서 제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하고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시간이 얼마간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은 또다시 저를 놀라게 하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날 점심 식사를 마치고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저를 침대 곁으로 부르셨습니다. 표정이 조금 심각해 보이셨습니다. 민서야, 혹시 스마트폰으로 사람들이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거 사고 파는 앱이 뭔지 아니? 저는 아버님의 질문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주식, 채권. 저 같은 시골 여자에게는 너무나도 낯선 단어들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얼핏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제 머릿속에서 그것은 복잡하고 위험하며 돈 많고 유식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아버님, 들어는 봤는데 잘은 몰라요. 그런 건 복잡하고 사기도 많다던데요. 갑자기 그건 왜 알아보세요? 저는 호기심과 약간의 걱정을 숨기지 못하고 되물었습니다. 아버님은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누워만 있으니 너무 심심하구나. 매일 먹고 자고 천장만 쳐다보고 있으니 말이다. 뉴스에서 경제 얘기도 많이 하고 투자 얘기도 많이 하길래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아봐야 머리가 굳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다. 제가 여전히 망설이는 표정을 짓자 아버님은 태연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려고 그러는 거다. 내 연금이랑 예전에 사고 났을 때 받은 보상금 남은 게 은행에 좀 있는데 몇 년째 그냥 넣어두니 이자도 거의 안 붙지 않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좀 배워두면 나중에 우리 하나 분유값이라도 보탤 수 있을지 누가 알겠니. 아버님의 설명이 합리적으로 들렸고 손녀 분유값 얘기를 하시니 제 걱정도 누그러졌습니다. 아마 무료한 시간을 달래고 당신이 여전히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싶으신 거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처럼 똑똑하고 배우길 좋아하시는 분이니 비록 몸은 불편하셔도 정신은 여전히 총명하셨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님 뜻에 따라 아버님 폰으로 유명한 주식 거래 앱 몇 개를 찾아 설치해드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서 인터넷에 나온 설명대로 계좌를 만들어드리고 은행과 연동해드렸습니다. 혹시나 싶어 약관을 하나하나 읽어드리고 조심하셔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아버님은 아주 집중해서 들으셨고 가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다시 물어보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저 재미삼아 보시는 줄로만 알았는데 아버님은 놀라울 정도로 진지하셨습니다. 초보 투자자를 위한 책을 몇 권 사다 달라고 하셨고 매일 몇 시간씩 책을 읽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연구하셨습니다. 심지어 매일 나오는 경제 뉴스를 큰 소리로 읽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셨습니다. 점점 아버님의 입에서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유동성, 우량주, 국고채 같은 것들이었죠. 가끔 아버님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아주 작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얼핏 듣기에도 투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방에 들어가면 아버님은 서둘러 전화를 끊거나 다른 주제로 화제를 돌리셨습니다. 은퇴한 노인들이 모여서 재미로 투자 공부하는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아버님의 비밀스러운 모습에 조금 의아했지만 저는 아버님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저 새로운 취미를 찾으신 것이고 침대 위에서의 답답한 삶에서 의미와 즐거움을 찾는 방법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무해해 보이는 활동 뒤에서 거대하고 은밀한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훗날 제 모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그 계획을 말입니다. 시아버님이 남몰래 당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동안 다른 폭풍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남편 준호 씨에게서였죠. 예전에는 뜸하긴 해도 전화 내용은 아버님과 저 그리고 딸의 안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약 1년 전부터 통화 내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에 대해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서울에서 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는 전화기 너머로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쟁도 심하고 거래처에서는 공사 대금을 자꾸 미루고 나 지금 돈이 꽉 막혔어. 몇 번의 하소연 끝에 그의 본론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돈을 부탁했습니다. 민서야, 혹시 집에 여윳돈 좀 있으면 나한테 몇백만 원만 붙여줄 수 있을까? 급한데 좀 써야 해서. 거래처에서 돈 들어오면 바로 갚을게. 그의 말을 듣고 저는 걱정과 안쓰러움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낯선 타지에서 혼자 고생하는 남편이 안쓰러웠고 집안의 경제 상황이 걱정되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집에 있던 얼마 안 되는 예금을 모두 모아 은행에서 그에게 붙였습니다. 그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었습니다. 그가 돈을 요구하는 횟수는 점점 잦아졌습니다. 매번 그럴듯한 이유를 댔습니다. 건설 자재 대금을 치러야 한다. 새로운 공사를 따내기 위해 사람들에게 접대를 해야 한다. 같이 일하는 동료가 사고를 당해 급하게 돈을 빌려줘야 한다. 등등. 그렇게 한 번에 몇백만 원씩 그가 요구하는 금액은 점점 커졌고 집안의 예금은 금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남편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 저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식탁은 더 초라해졌고 저와 하나의 새 옷은 사치가 되었습니다. 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밤늦게까지 바느질 일감을 더 받아야 했습니다. 수면 부족으로 눈 밑은 점점 어두워졌지만 남편을 위해, 가정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딸 하나는 어느새 숙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창 먹고 꾸밀 나이인 아이는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이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 외투가 너무 낡아서. 학교에 입고 가면 친구들이 쳐다봐. 그리고 우리 반 애들은 다 최신 스마트폰도 있고 예쁜 옷 입고 놀러 다니는데 거기까지 말한 아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제가 속상해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말은 작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밝혔습니다. 딸이 너무나도 안쓰러웠습니다. 아이는 또래 친구들에 비해 너무 많은 것을 참고 지냈습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평범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그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목맨 소리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가 알았어. 엄마가 돈 벌어서 꼭 사줄게. 우리 딸.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돈이 어디서 난단 말인가. 버는 돈은 생활비로도 부족한데 준호 씨에게 계속 돈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큰 모순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서울에서 일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돈이 부족할까요? 왜 집에 생활비를 보태주기는커녕 오히려 시골에 있는 가족이 허리띠를 졸라매 그에게 돈을 보내야만 하는 걸까요? 그 질문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며 제 마음에 처음으로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저는 애써 그 생각들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남편을 믿으려 했고 그의 말을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가는 먹구름처럼 이미 수많은 풍파를 겪은 제 모녀의 삶 위로 또 다른 폭풍이 몰려오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 싹튼 의심의 씨앗은 제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애써 그것을 무시하고 일상의 고단함 속에 깊이 묻어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끈질기게 고개를 들고 제 모든 생각을 파고들었습니다. 준호 씨의 말과 행동 사이의 모순은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그는 일이 어렵다고 했지만 아주 가끔 집에 내려올 때면 항상 말끔한 옷차림에 최신형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고 몸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모든 것이 그저 막연한 의심으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오후 시아버님과의 대화가 없었다면 말입니다. 그날 저는 준호 씨의 전화를 막 끄는 참이었습니다. 또다시 익숙한 레퍼토리였습니다. 일에 대한 하소연으로 시작해 5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구로 끝났죠. 인부들 월급을 줘야 하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파업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어디서 그 돈을 구한단 말인가. 딸아이에게 새 외투를 사주겠다는 약속은 또 미뤄야 했고 친척과 이웃에게 다시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툇마루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엉켜 있었습니다. 방 안에 계시던 아버님이 통화 내용을 전부 들으셨던 모양입니다. 저를 부르셨습니다. 준호 녀석이 또 돈 달라고 전화했더냐. 아버님은 깊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저는 지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 일 때문에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네요. 아버님은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의 총명한 눈빛은 제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의 질문은 저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서야, 너는 지난 20년간 준호 녀석이 얼마를 벌었고 집에는 얼마를 보냈는지 한 번이라도 계산해 본 적이 있느냐? 아버님의 질문은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이성적이고 냉철한 깨우침이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믿고 희생하고 남편이 하라는 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단 한 번도 그를 의심하거나 계산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멍하니 있자 아버님은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때리는 망치 같았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남자가 집을 떠나 타지에서 돈을 번다는 것은 처자식과 가족을 책임지기 위함이다. 그런데 만약 그 오랜 세월 동안 가족에게 생활비 한 푼 제대로 보내주지 못하고 오히려 시골집에서 돈을 빌려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능성은 두 가지뿐이다. 아버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는 그놈이 아주 무능력해서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놈이거나 둘째는 아버님은 마치 그 쓴 말을 뱉어내기 싫다는 듯 잠시 머뭇거리셨습니다. 그놈이 번 돈 전부를 다른 곳에 쓰고 있거나 다른 곳. 그 두 글자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모호했지만 엄청난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다른 곳이 어디란 말인가. 갑자기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준호 씨의 변화, 서두르던 전화통화, 낯선 향수 냄새, 모든 조각들이 한순간에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깊이 생각지는 마라. 아버님은 제 생각을 읽으신 듯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저 네가 정신을 차리길 바랄 뿐이다. 너는 너무 착하고 사람을 너무 잘 믿어. 너는 내 청춘 전부를 이 집을 위해 바쳤다. 너와 하나는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어. 언제까지나 이렇게 궁핍하고 불안하게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너 자신과 내 딸을 지켜야 한다. 아버님의 말씀은 제가 애써 외면해왔던 제 마음속 어두운 구석을 비추는 강렬한 빛과 같았습니다. 외면하고 싶었던 잔인한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0년간 쌓아 올린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눈을 감고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뜬 눈으로 캄캄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은 출구 없는 미로처럼 복잡했습니다. 시아버님의 말씀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무능력하거나 다른 곳에 돈을 쓰거나 어느 쪽이든 제게는 너무나 쓴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준호 씨에 대한 기억을 하나씩 되짚어 보았습니다. 20년 전 따뜻한 미소를 가졌던 다정한 청년, 떠나던 날 몇 년만 고생하고 돌아오겠다던 그의 약속. 하지만 그 모습은 점점 흐려지고 자기 집에서 손님처럼 구는 낯선 남자의 모습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가 변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처음부터 그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걸까요? 의심은 독사처럼 제 영혼을 갉아먹었고 고통과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 막연함 속에서 계속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답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잔인하더라도
명확한 답이 필요했습니다. 딸 하나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든 예민한 나이였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라야 할 아이입니다. 아이의 미래가 가난과 거짓말 속에 묻히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아버님의 경고가 옳았습니다. 저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습니다. 강해져야 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길고 긴 밤이 지나고 새날의 첫 햇살이 창틈으로 스며들 무렵 저는 제 38년 인생에서 가장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에 가기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의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맑고 순수한 얼굴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미안하다, 우리 딸. 엄마가 널 위해서, 너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해야만 하는 일이란다. 그날 아침 저는 시아버님께 제 결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이 놀라시거나 말리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그저 저를 조용히 바라보시더니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야지. 가봐야 한다. 가서 그놈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 해. 가서 흑백을 가려야지. 걱정 말고 다녀오너라. 나는 집에서 혼자 지낼 수 있다. 옆집 행복이 엄마한테 며칠만 좀 봐달라고 부탁하면 될 게다. 경비는 내 돈을 가져다 쓰거라. 아버님의 지지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웃집이자 먼 친척이기도 한 행복이 엄마에게 가서 며칠간 아버님을 돌봐달라고 부탁했고 그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준호 씨에게 전화해 시골에 사는 먼 친척 할머니가 위독하셔서 하나를 데리고 서울의 병문안을 가야겠다고, 가는 김에 당신 있는 곳에 며칠 들르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준호 씨는 전화기 너머에서 조금 놀라고 당황한 듯했지만 거절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제게 주소 하나를 알려주며 조심히 오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간단한 옷까지 몇 벌과 아버님이 주신 돈을 챙겼습니다. 하나에게는 아빠를 깜짝 놀라게 해주러 서울에 가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아빠를 만나고 화려한 도시에서 아빠가 구경시켜줄 생각에 들떠 있었죠. 아이의 해맑은 미소를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여행이 아이에게는 기쁜 깜짝 선물이겠지만 제게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진실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라는 것을 아이는 몰랐습니다. 모녀는 서울행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버스가 서서히 움직이며 정든 마을과 저의 20년 희생이 깃든 집을 뒤로 했습니다. 앞에는 낯선 도시와 제가 밝혀내야 할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저는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흔들리는 심야버스는 낯선 길을 달려 우리 모녀를 서울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는 들뜬 마음에 잠시 눈을 붙였다가도 금세 깨서 제잘거렸고 저는 도저히 눈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이 20년간 살아온 그 도시는 제게는 너무나도 낯설고 두려운 비밀을 품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꼬박 하루를 달려 마침내 우리는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후텁지근한 공기와 정신없는 인파의 소음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하나는 제 손을 꼭 잡고 이 혼란스러운 풍경에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대한 도시 속에서 한없이 작고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 준호 씨가 알려준 주소가 적힌 종이를 기사님께 보여드렸습니다. 목적지는 어느 주택가의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차가 복잡한 도로를 30분쯤 달린 후에야 허름한 다세대 주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택시비를 내고 딸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인상이 험악한 중년 여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위아래로 우리를 훑어보며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누구 찾아요? 저 혹시 여기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준호 씨 댁 맞나요? 저는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여자는 입술을 삐죽이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준호? 아, 안쪽 방에 살던 그 총각? 몇 달 전에 이사 갔는데 월세 2달치나 밀리고 야반도주했구만. 집주인 여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 머리를 때리는 망치 같았습니다. 몇 달 전에 이사를 갔다고, 월세까지 밀렸다고. 그렇다면 준호 씨는 왜 제게 이 주소를 알려준 걸까요? 첫 번째 거짓말이 너무나도 뻔뻔하게 드러났습니다. 제 망연자실한 표정을 보더니 집주인 여자는 몇 마디 덧붙이고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쯧쯧, 보아하니 시골에서 빚 받으러 올라온 가족인가 보네. 다른 데 가서 찾아봐요. 여기 그런 사람 안 사니까. 저는 굳게 닫힌 문 앞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하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아빠, 여기 안 살아요. 저는 딸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골목 어귀의 작은 찻집에 들어가 잠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꺼내 준호 씨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한참 만에야 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잠이 덜 깬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준호 씨, 나예요.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우리 지금 서울 도착했어요. 당신이 알려준 주소로 왔는데 여기 사람들은 당신 이사 간 지 오래됐다는데요.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금세 아무렇지 않은 척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맞다. 내가 깜빡했네. 얼마 전에 현장을 옮겼거든. 새 현장이 예전 집이랑 너무 멀어서 근처로 이사했어. 내가 지금 현장에서 너무 바빠서 당신들 마중 나갈 수가 없네. 이렇게 하자. 근처에 여관이라도 잡아서 일단 좀 쉬고 있어. 오늘 저녁에 일 끝나자마자 달려갈게. 내가 다 보상해줄게. 또 현장, 또 바쁘다는 핑계. 아내의 직감은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뭘 할 수 있을까요? 낯선 도시에서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럼 저녁에 꼭 와요. 응, 저녁에 갈게. 밥 꼭 챙겨 먹고. 나 지금 부장님이 부르셔서 들어가 봐야겠다. 끊을게. 그는 제가 더 말할 틈도 없이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꺼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실망감, 혼란스러움,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그의 거짓말은 너무나도 서툴렀습니다. 정말 일 때문에 바쁘다면 왜 이사한 사실을 숨겼을까요? 왜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처자식을 마중 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모든 것이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저는 옆에서 제 어깨에 기대 지쳐있는 딸을 보았습니다. 아빠를 위한 깜짝 여행은 아빠의 거짓말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마지막 거짓말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준호 씨의 말대로 저는 근처 사람들에게 물어 허름한 여관의 방을 하나 잡았습니다. 방은 낡고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긴 여행에 지친 우리 모녀가 잠시 몸을 누일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하나는 너무 피곤했는지 침대에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저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낯설고 시끄러운 거리를 바라보며 무거운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녁 8시가 다 되어서야 준호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모습은 제가 상상하던 고된 노동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고급 셔츠에 잘 다려진 바지,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까지, 먼지 가득한 건설. 현장에서 막 퇴근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미안해. 오늘 일이 너무 많아서 이제야 끝났어. 그는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고는
곤히 잠든 딸에게 다가가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우리 딸, 오느라 고생 많았지. 그의 행동은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그 이면의 어색함과 불편함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떻게 올 생각을 했어.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 그는 제게로 고개를 돌리며 가볍게 핀잔을 주듯 물었습니다. 당신을 놀라게 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아빠를 너무 보고 싶어 해서요. 준호 씨는 제 시선을 피하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형식적으로 집안 사정과 아버님의 건강에 대해 물었습니다. 많은 말을 했지만 정작 서울에서의 자신의 일이나 생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우리를 꽤 근사한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잔뜩 시키고 딸에게 반찬을 집어주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어색함과 당혹감을 감추려는 듯 억지로 화목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려 했었습니다. 하나는 신이 나서 아빠에게 학교 얘기를 제잘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하며 마음속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를 마지막으로 시험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 쉬는 날이죠. 당신 일하는 건설 현장에 한번 데려가 줘요. 우리 남편이 20년 동안 고생한 곳이 어떤 곳인지 보고 싶어요. 제 말에 준호 씨는 움찔하며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손사래를 치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야. 건설 현장은 위험해. 온통 쇳덩어리의 기계들 뿐인데 볼 게 뭐 있다고. 먼지 날리고 더러운 곳에 당신이랑 하나를 왜 데려가. 내가 동물원이나 놀이공원에 데려가 줄게. 놀러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냥 당신 일하는 곳이 보고 싶어요. 멀리서 잠깐만이라도 보면 안 돼요? 제가 고집을 부리자 그는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잖아. 당신은 왜 이렇게 남 생각은 안 해? 거긴 관광지가 아니라고. 외부 사람은 출입 금지야. 괜히 부장님 눈에 띄면 나만 곤란해져. 그의 태도, 비정상적일 정도로 격렬한 거절이 제 모든 의심에 대한 명확한 답이 되었습니다. 그의 일이 정말 떳떳하다면 처자식이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분명 무언가를 제가 알아서는 안 될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끝났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준호 씨는 저를 피했습니다. 바쁜 일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우리 모녀만 남겨두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다음날 아침 일찍 우리를 시골로 돌려보낼 버스표 2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당신들을 챙겨줄 시간이 없네. 일단 먼저 내려가 있어. 내가 시간 나면 곧 내려갈게. 그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서둘러 돌려보내려는 그의 모습은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습니다.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버스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움켜쥐어진 것처럼 아팠습니다. 이번 서울 여행은 이미 오래전에 죽어버린 우리 결혼의 종말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한 여정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날 밤 준호 씨는 여관에서 우리와 함께 잤습니다. 그는 애써 다정한 첫 과일을 깎아주고 딸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이 서투른 연극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저를 달래고 자신의 당혹감을 감추고 우리 모녀를 하루빨리 쫓아내고 싶어 했습니다.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말을 아끼고 조용히 그를 관찰하며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하나가 깊이 잠들자 준호 씨는 담배를 사러 나간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탁자 위에 지갑을 집어들고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마 너무 서둘렀거나 제가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이겠지요. 그는
자신의 최신형 스마트폰을 침대 머리맡에 두고 나갔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몇 분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화면의 스마트폰. 하지만 제게 그것은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모든 비밀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처럼 보였습니다. 제 안에서 격렬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한쪽에서는 안 돼. 이건 남편의 사생활이야. 이건 잘못된 일이야. 라고 소리쳤고, 다른 한쪽 20년의 청춘을 희생하고 배신당한 아내의 편에서는 진실을 알아야 해라고 저를 부추겼습니다. 결국 상처와 의심이 이겼습니다. 제 손이 떨며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지금 제 심장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화면을 켜자 다행인지 불행인지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배경화면에는 제 딸 하나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딸의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해놓을 만큼 생각하면서 왜 우리 모녀에게는 이렇게 대하는 걸까요? 저는 심호흡을 하며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켰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딸의 익숙한 사진들, 시골집 사진, 풍경 사진 몇 장을 지나치던 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 속 준호 씨는 너무나도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죠. 그들은 해변에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화려한 아파트 앞에서 다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2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준호 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사랑이 넘치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제 숨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준호 씨와 그 여자는 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귀여운 남자아이를 함께 안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 주변의 세상이 흔들리더니 산산조각 났습니다. 귓가에는 시끄러운 차 소리 대신 제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그래, 이곳이었구나. 시아버님이 말씀하셨던 다른 곳. 이것이 모든 것의 이유였습니다. 거짓말, 차가운 태도, 계속되던 돈 요구, 우리를 서둘러 돌려보내려 했던 이유까지. 충격이 지나가자 더 알아야 한다는 충동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닫고 메시지 앱을 열었습니다. 자기야 데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대화가 가장 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눌렀습니다. 수천 개의 메시지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여보, 퇴근했어요? 우리 아들이 아빠 보고 싶대요. 자기야, 아기 분유값 보냈어. 우리 월말에 부산 여행 가자. 오늘 시골에 있는 그 여자한테서 또 전화 왔어? 또 돈 달라는 거지? 절대 보내주지 마. 당신 돈은 나랑 우리 아들 위해서만 쓰는 거야. 그리고 준호 씨의 답장. 알았어, 자기야. 나 지금 거래처 사람 만나는 중이니까 이따 저녁에 전화할게. 사랑해, 우리 아내, 우리 아들. 여보, 아내, 아들. 그 다정한 단어들이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제 살을 찔렀습니다. 저는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을 읽었습니다. 마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왜 자신이 바다에 밀쳐졌는지 필사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처럼. 그는 이미 오래전에 다른 가정을 꾸렸던 겁니다. 제가 아끼고 빌려서 보냈던 돈은 그 여자와 그들의 아들을 위해 쓰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20년간 시골집에서 늙은 시아버지를 모시고 딸을 키우는 동안 그는 이곳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쳤습니다. 그것은 소리 없이 이불 위로 떨어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를 향한 제 모든 사랑과 믿음과 함께 이미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낯선 여관방에 앉아 제 영혼이 죽어버렸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돌처럼 굳어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배를 사러 갔던 준호 씨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의자에 미동도 없이 앉아 허공을 응시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스마트폰은 여전히 침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 넋나간 표정을 보고 그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모른 척 했습니다. 그는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저 또한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한 침대에 누웠지만 우리 사이에는 북극보다 더 차가운 공간이 존재했습니다. 그는 제게 등을 돌리고 잠든 척했고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지난 20년의 세월이 슬로모션 필름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식 날 그의 미소, 떠나던 날 그의 약속, 그리고 다른 여자와 행복해하던 그의 모습, 모든 것이 뒤섞여 제 심장을 갈기 찢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서울 정도로 텅 빈 공허함만이 느껴졌습니다. 사랑, 희생, 믿음, 모든 것이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준호 씨는 우리 모녀를 서둘러 깨워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버스 타는 곳까지 데려다주고 김밥 2줄과 약간의 돈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하나 맛있는 거 사주고 집에 도착하면 전화해. 그는 여전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돈을 받아들고 하나의 손을 잡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하나는 창밖으로 아빠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빨리 집에 와야 해. 아이의 천진난만한 목소리가 제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고개를 안쪽으로 돌려 곧 죽을 것 같은 제 표정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앗아간 도시를 떠났습니다. 저는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점점 멀어지는 높은 빌딩과 복잡한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도시 서울. 하지만 제게 그곳은 제 결혼 생활을 묻어버린 거대한 무덤일 뿐이었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하나는 제잘거렸습니다. 아이는 도시에서 본 신기한 것들, 아빠를 만나 얼마나 기뻤는지에 대해 쉴 새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저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영혼 없는 껍데기 같았습니다. 아이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변화를 예리한 시아버님의 눈까지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버스가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흙길을 걸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집은 여전히 평화롭고 고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게 그곳은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텅 빈 껍데기일 뿐이었죠. 집으로 들어서자 툇마루에 앉아 계신 아버님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리신 듯 했습니다. 우리를 보신 아버님은 많은 것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얼굴을 스쳐 지나가는 눈빛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채신 듯 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우는 것보다 더 일그러진 표정이었을 겁니다. 아버님, 저희 다녀왔어요. 갈라진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뒤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집으로 들어가 기계처럼 청소를 하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무 감정 없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만이 천진난만하게 여행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저와 아버님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제게 아무것도 캐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걱정과 연민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조용히 지켜보실 뿐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긴 여행의 피로뿐만 아니라 산산조각 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것을. 서울에서 돌아온 후 이틀 동안 저는 몽유병 환자처럼 지냈습니다. 낮에는 기계처럼 집안일을 했습니다. 시아버님을 돌보고 밥을 하고 청소를 했죠. 딸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이야기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아이가 잠들면 저는 홀로
어둠 속에 앉아 제 마음을 갉아먹는 고통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준호 씨의 배신은 유령처럼 잠자는 동안에도 저를 괴롭혔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린 듯 더 이상 흐르지 않았고 가슴 속에는 그저 묵직한 통증과 끝없는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시아버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는 않으셨지만 저를 향한 관심은 더욱 세심해졌습니다. 아버님은 종종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고 그 눈빛에는 걱정과 안쓰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억지로 버티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스스로 정리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저는 홀로 텐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달도 별도 없이 제 마음처럼 칠흑 같은 어둠만이 깔려 있었습니다. 서늘한 밤바람이 불어와 제 앙상한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때 시멘트 바닥 위로 휠체어 바퀴 구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어느새 아버님이 휠체어를 끌고 툇마루로 나와 계셨습니다. 아버님은 제 곁에 멈춰 서셨습니다. 밤이 깊어 춥다. 왜 아직 여기 앉아 있느냐. 아버님의 나직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습니다. 저는 대답 없이 고개만 숙인 채 깍지 낀 제 손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님도 더는 묻지 않으시고 제 옆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님의 침묵은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참 후에야 아버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제게 상처를 줄까봐 두려워하는 듯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든 애비에게 털어놓아라. 혼자 끙끙 앓다가 병난다. 아버님의 그 한마디는 예전처럼 다시 한번 제 마음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며칠간 애써 쌓아 올렸던 강인함의 벽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아버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말라버린 줄 알았던 눈물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버님, 저는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아버님은 앙상한 손을 뻗어 제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셨습니다. 그래, 애비 여기 있다. 말해보거라. 그리고 마치 둑이 터진 것처럼 저는 아버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일, 준호 씨의 거짓말과 회피,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보았던 모든 것들, 그 여자와 아이, 그들의 행복한 가족 사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눈물 속에서 끊어지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뱉어낼 때마다 피 흘리는 제 상처를 제 손으로 다시 헤집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수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고통과 서러움, 분노를 남김없이 토해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강인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시아버지 앞에서 무너져 내린 가여운 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신 아버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깊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실 뿐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저는 아버님의 눈가가 붉게 물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끝없는 슬픔과 씁쓸함만이 느껴졌습니다. 아버님은 떨리는 제 손을 꽉 잡아주셨습니다. 가엾은것다. 이 애비가 너에게 죄를 지었다. 못난 아들놈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으니. 아버님의 말씀에 저는 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제 아픔을 함께 나누고 슬퍼해줄 사람이 곁에 있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고 나자 저는 조금씩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가슴속에서 날카롭게 저려왔지만 모든 것을 털어놓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아버님 곁에 앉아 둘이 함께 칠흑 같은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후에 아버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사실 나는 오래전부터 짐작하고 있었다. 저는 깜짝 놀라 아버님을 돌아보았습니다. 네? 어떻게? 아버님은 미안함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누워만 지내지 눈뜬장님은 아니다. 나는 그놈의 변해가는 모습을 보았고 전화 통화 속 거짓말을 들었다.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남자라면 제 처자식을 시골집에서 저렇게 고생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 법이다. 의심은 했지만 물증이 없었고 무엇보다 너를 더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 아버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동안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며 저를 걱정하고 계셨던 겁니다. 아버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깊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 사람을 너무 믿었어요. 저는 제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 탓이 아니다. 아버님이 제 말을 막으셨습니다. 잘못은 내 그 못돼 먹은 아들놈에게 있다. 너는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너는 아무 잘못이 없다. 아버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무언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려는 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상하리만치 단호하고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몇 년 전에 내가 너한테 금융앱 쓰는 법 좀 알려달라고 했던 거 기억하느냐? 저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몰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저 재미로 알아본 것이 아니야. 아버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준호 녀석이 변심했다는 의심이 든 날부터 나는 너희 모녀를 위한 퇴로를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내 못난 아들 때문에 내 인생 전부가 망가지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아버님은 지난 몇 년간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오래전 사고, 보상금과 평생 모은 연금, 퇴직금을 은행에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금융 전문가인 오랜 친구의 도움을 받아 그 돈으로 조용히 투자를 시작하셨던 겁니다. 매일 책을 읽고 시장을 연구하고 특유의 명석한 두뇌와 신중함으로 그 돈을 불려오셨습니다. 나는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시간과 싸워야만 했다. 그리고 지금 그 돈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 10억 원이 되었다. 10억. 병상에서 제게 말씀하셨던 그 숫자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막연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고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제가 들은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아버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내 돈이다. 이 가문을 위해 네가 바친 20년 청춘에 대한 보상이다. 너희 모녀가 새 인생을 시작할 미천이란 말이다. 내가 병원에서 너에게 줬던 그 통장 10억 원이 전부 그 안에 들어있다. 아버님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하면서도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내 유언을 잊지 마라. 절대로 준호 녀석에게는 이 돈에 대해 말해서는 안 된다. 그놈은 내 희생으로 만들어진 돈을 단 한 푼도 가질 자격이 없다. 그 돈으로 너와 하나의 미래를 준비해라. 이곳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살아. 우리 하나 공부도 시키고 싶은 만큼 시키고 너는 아주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 알겠느냐? 저는 시아버님을 바라보며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끝없는 감동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휠체어에 몸은 갇혀 있었지만 아버님의 지혜와 사랑은 모든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아버님은 제게 단순히 돈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게 새로운 삶의 길을,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셨습니다. 모든 비밀이 밝혀진 그 운명적인 밤 이후 저는 다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더 이상 저를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위대한 시아버지를 향한 무한한 감사와 굳은 결심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짐을 내려놓고 우리 모녀의 미래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신 후 시아버님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버님 안에 있던 등불이 마지막 기름 한 방울까지 다 태워버린 것 같았습니다. 기침은 잦아졌고
통증이 밤낮으로 그를 괴롭혔습니다. 식사량은 눈에 띄게 줄었고 몸은 뼈만 낭상하게 남았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솟아오르는 슬픔을 억누르며 저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아버님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날이 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버님은 극심한 호흡 곤란을 일으키며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구급차를 불렀고 아버님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이미 모든 장기가 기능을 멈췄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에 서서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다리를 겨우 버텼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20년간 제 곁을 지켜준 유일한 버팀목이자 가족을 곧 잃게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내키지 않았지만 저는 준호 씨에게 전화를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를 아버지의 임종도 지키지 못한 불효자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준호 씨는 전화기 너머에서 몹시 놀라며 슬퍼했습니다. 당장 내려가겠다고 말했죠. 다음날 오후 준호 씨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달려와 아버지의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제가 왔어요. 아버지, 저를 두고 가시면 안 돼요. 그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효심 깊은 아들을 연기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타지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모든 것이 아버님과 가족을 위한 것이었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곁에서 더 모시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며 가슴을 쳤습니다. 병문안을 온 이웃들은 그의 효심에 감동했습니다. 그 눈물 뒤에 숨겨진 역겨운 위선을 아는 것은 저와 아버님뿐이었습니다. 아버님은 그때 이미 위독하셨지만 정신만은 이상할 정도로 또렷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침대에 누워 연극을 하고 있는 하나뿐인 아들을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준호 씨가 한참을 통곡한 후에야 아버님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방 안에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습니다. 왔느냐? 네, 아버지, 제가 왔어요. 준호 씨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습니다. 올 줄은 아는구나. 다행이다. 아버님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나는 네가 시골에 늙은 애비와 내 처자식이 있다는 걸 잊어버린 줄 알았다. 아버지의 말에 준호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아,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그만 연기하거라. 아버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지난 20년간 내가 이 집을 위해 한 것이 무엇이냐? 내 아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하느냐? 내 딸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았는지 알기나 하느냐? 아니면 내 모든 정신과 돈은 서울에 다른 가정을 꾸리는데 다 써버렸느냐?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준호 씨의 얼굴을 후려치는 채찍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며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짧은 대화는 아버지의 마지막 남은 기력을 모두 소진시켰습니다. 아버님은 숨을 헐떡이기 시작하셨고 간호사가 달려와 모두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저만이 아버지 곁에 남았습니다. 준호 씨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단둘만 남은 순간 아버님은 마지막 힘을 다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야기에 처음에 회상했던 그 순간입니다. 아버님은 떨리는 손으로 제게 통장을 건네주시며 마지막으로 유언을 반복하셨습니다. 돈의 액수와 비밀번호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절대로 준호 녀석에게는 말하지 마라. 제가 눈물로 고개를 끄덕이자 아버님은 비로소 안심하신 듯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심박 측정기에서 길고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 시아버님, 제 인생의 은인이 그렇게 떠나가셨습니다. 시아버님의 장례는 엄숙하고 슬픈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준호 씨는 마지막까지 슬픔에 잠긴 효자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상주 노릇을 하고 조문객을 맞이하고 모든 절차를 꼼꼼하게 챙겼죠. 그를 보며 누구도 그의 슬픔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그의 마지막 연극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고 조문객들이 돌아가자 텅 빈 집에는 우리 셋만 남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마주하고 해결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하나가 잠든 밤을 택해 준호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제가 미리 작성해둔 이혼 서류를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보고 저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 해요.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그에게 나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어요. 이 결혼 생활에서 저를 해방시켜 드리는 것.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준호 씨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점잖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야, 내 말 좀 들어봐.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한눈 판 거 인정해. 하지만 그냥 잠깐의 실수였어. 내 진짜 가족은 당신이랑 하나뿐이라고. 그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가 자신을 속이고 이용했으며 아이도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다시 돌아와서 모든 것을 보상하겠다고 애원했습니다. 울고불고 온갖 방법으로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의 거짓말은 제 경멸감만 키울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필요 없어요. 난 이미 모든 걸 알아요. 20년이면 충분해요. 단 하루도 더 이상 당신의 거짓말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단호하게 나오자 그는 협박조로 돌변했습니다. 이혼이 쉬울 것 같아? 이 집은 공동 재산이야. 하나는 어쩔 건데 당신 혼자 애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재산은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많이 필요 없어요. 이 집은 팔아서 당신이 더 많이 가져요. 저는 하나 데리고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할 작은 돈만 있으면 돼요. 5천만 원이면 충분해요. 준호 씨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집을 포기할 줄은 몰랐던 겁니다. 돈을 중시하는 그에게는 엄청난 이득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가진 10억에 비하면 이 집값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겠죠. 잠시 생각하던 그는 자유와 큰 돈을 동시에 얻게 되자 즉시 동의했습니다. 법원에서 우리의 이혼은 신속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준호 씨는 집을 판 돈의 대부분과 현금을 챙겨 그 여자에게로 돌아간다며 곧바로 서울로 떠났습니다. 떠나는 순간까지 딸을 한번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를 손에 쥐는 순간 저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청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20년간 저를 올가매던 족쇄가 마침내 풀렸습니다.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맑은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제 인생의 낡은 한 챕터가 닫히고 더 밝고 새로운 챕터가 우리 모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저와 하나는 더 이상 그 시골 마을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너무나 많은 슬픈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낯선 곳에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저는 서울을 선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심장인 그곳은 딸 아이에게 더 많은 교육과 성장의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고 우리 모녀의 과거를 숨겨줄 만큼 충분히 큰 곳이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시아버님의 사진과 하나의 낡은 장난감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시아버님의 위패는 마을 근처의 큰 절에 모셨습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정든 마을을 떠나는 길, 마음 한구석이 시큰했지만 그 슬픔은 곧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차는 우리 모녀를 서울로 데려왔습니다. 처음 발을 디딘 거대하고 번화한 도시에 우리는 압도당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서울에서 느꼈던 외로움과 두려움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제 마음속에 자신감과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힘으로 우리 모녀의 미래를 책임질 능력이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이 남겨주신 거대한 유산으로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화려하거나 시끄러운 곳은 피했습니다. 공원과 좋은 학교가 가까운 조용한 동네의 아담한 아파트를 골랐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햇살이 잘 들고 아늑한 집이었습니다. 집 열쇠를 받던 날, 저와 하나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리만의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다음은 딸의 학업이었습니다. 저는 하나가 곧 있을 대학 입시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입시 학원에 등록시켰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친구들 때문에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똑똑하고 사교적인 아이는 금세 적응했습니다. 매일 즐겁게 공부하고 희망에 찬 눈으로 미래를 이야기하는 딸을 보며 제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 돈에만 의지해서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제 손으로 제 일을 일구고 딸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38살의 나이에 저는 다시 공부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식을 갖고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는 시아버님의 조언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낮에는 회계 수업을, 밤에는 컴퓨터 활용 수업을 들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책을 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상에 누워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으셨던 시아버님의 모습과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딸의 모습을 떠올리면 힘이 솟았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제 삶은 바빴지만 너무나도 의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생각하며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 모든 정신은 눈앞에 활짝 열린 밝은 미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주말 저녁, 서울에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따뜻한 노란 불빛 아래 회계학 책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딸 아이가 소파에 앉아 헤드폰을 끼고 노트북으로 온라인 강의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새 집은 너무나도 평화롭고 고요했습니다. 가끔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부드러운 배경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펜을 놓고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정말 많이 컸습니다. 더 이상 시골 소녀의 수줍음은 찾아볼 수 없었고 자신감 넘치고 활기찬 도시 소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꿈과 미래를 향해 열정적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딸을 보자 제 마음은 행복과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사진 액자에 손을 뻗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사고를 당하시기 직전에 찍은 유일하게 선명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님은 작업복을 입고 강인하지만 인자한 얼굴로 따뜻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사진 속 아버님의 총명하고 사랑 가득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끝없는 감사가 솟아올랐습니다. 만약 아버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모녀의 삶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저는 여전히 배신감과 가난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순종적인 여자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 바로 아버님께서 당신의 지혜와 사랑, 그리고 묵묵한 희생으로 우리 모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10억 원은 거대한 재산이지만 저는 그것이 아버님이 남기신 가장 귀한 유산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가장 위대한 유산은 강인함과 역경을 이겨내는 의지, 그리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님은 제게 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용기와 제가 꿈꿔왔던 삶을 살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밤의 도시를 수놓은 반짝이는 불빛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그치고 맑고 서늘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온몸으로 퍼지는 자유와 평화를 느꼈습니다. 고통스러운 과거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미래에는 또 다른 시련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그리고 사진 속에서 저를 향해 미소 짓고 계신 시아버님께 속삭였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가장 진심 어린 감사였습니다. 저희 모녀에게 새로운 삶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가족 이야기 채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